신속통합기획이 요새 굉장히 많은 관심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제가 신속통합기획에 대한 이제 설명들을 좀 진행을 하고 있는데, 대부분 이제는 신속통합기획이 뭔지에 대해서는 대충들 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들은 제가 좀 짧게 진행을 하고, 최근에 바뀌는 서울시 제도 조금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그 내용도 조금 추가를 좀 해봤습니다. 신속통합기획 먼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택공급 문제는 서울시나 중앙정부나 항상 당면하고 있는 과제입니다. 근데 우리가 좀 고민스러운 게 이렇게 주택공급 문제가 심각해진 이유가 뭘까라고 해보면 2000년대까지만 해도 이제 5만 호씩 이제 그 주택이 건설이 됐었는데, 그 이후로 2010년 이후에는 2.2만이라고 하고요. 저희 신속통합기획이 지금 2021년 9월부터 시작을 됐는데, 그때 기간에 보게 되면 재개발 같은 경우 거의 구역 지정 건수가 없었고 재건축도 많이 딜레이가 됐었던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왜 이렇게 정비 사업이 우리 서울시에서 다양한 주택 유형이 있는데 이렇게 관심을 받느냐 생각을 해보면, 많은 시민들이나 주민들이 어디에 살고 싶습니까 하면 우리나라만의 좀 특징인 것 같아요. 다들 아파트에 살고 싶어 하시죠. 빌라도 있고 단독주택도 있는데, 그래도 좀 더 편리한 아파트라는 주거 유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그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좀 많이 부족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뿐만 아니라 또 재건축에 대한 부분도 지금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죠. 주로 80년대 목동이나 상계나 이런 택지개발지구, 또 아파트지구, 이런 아파트들이 지금 막 재건축을 한참 할 시기가 되고, 또 신도시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 노후계획도시특별법이 나왔던 것처럼 이렇게 재건축 시기가 되고 하다 보니까 이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관심들이 굉장히 많아지신 것 같습니다. 저희 신속통합계획을 처음 도입할 당시에 그때 그 공동주택이라던가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건수 같은 것들을 보시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2017년 기준을 100으로 봤을 때 2022년 보게 되면은 굉장히 많은 수치가 이제 그 부동산이 앙등을 했었고요. 그에 비해서 이제 구역 지정 건수는 2015년부터 20년까지 보시면 재개발구역 0에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고 또 주민이나 시민이 원하는 적절한 주거 유형, 아파트라는 주거 유형을 공급하는 데 있어서 이제 저희가 도움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정비 사업들은 굉장히 그 주민들 스스로 하기에 어려운 것들이 많은 게 사실입니다. 오늘 이렇게 이런 하우징 원칙 포럼에 오신 많은 주민분들, 시민분들 계신 것처럼 굉장히 정비 사업이라는 게 어렵습니다. 어렵고, 오늘 추적 분담금이나 전자투표 이런 그 시스템 이런 내용만 들어도 어려운데, 이 앞단에 굉장히 많은 도시계획 규제들을 다 이해하고 우리 조합원들한테 설명하고 하는 것들은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또 이제 절차도 굉장히 복잡하죠. 앞에 도시계획을 결정하는 단계뿐만 아니라 각종 심의 과정들을 거쳐야 하는데, 그런 단계에 있어서 이 주민들 스스로 해결하기 굉장히 어렵고, 또 당연히 우리 주민들 입장에서는 내가 내 집을 새 집을 해서 민간 개발을 하는데 좀 분담금이 적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 있고, 그러면 사업성 위주의 계획들을 짜게 되면 심의를 올리면 계속 보류가 되고, 그러니까 결국은 너무 어렵고 절차도 복잡하고 사업성 위주 계획에 대해서 예측 가능하지 않은 문제들 때문에 굉장히 사업이 지연되는 사례들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아까 오하구 이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비사업은 스피드가 생명입니다. 저는 이제 공공에 있기 때문에 좋은 계획을 만드는데 더 많은 신경을 쓰지만, 주민분들이 보시기에는 이 스피드가 생명일 수밖에 없죠. 왜 그러냐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제가 가끔 주민 설명회를 갑니다. 그러면 이제 일반 주민분들 많이 오시니까 우리가 그러면 몇 년 있다가 새 집에 들어갈 수 있어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럼 제가 정상적으로 진행이 돼서 빨리 가면 한 8년에서 10년 걸리지 않을까요? 그럼 난리가 나는 거예요. 8년, 10년이나 기다리라고요? 그러면서 난리가 나죠. 근데 정비사업 추진해보신 위원장님들은 아실 겁니다. 8년 만에 새 집 들어갈 수 있으면 빠른 거예요, 늦은 거예요? 굉장히 빠른 거죠. 그래서 이 정비사업이라는 게 그만큼 어렵다는 겁니다.
사업 대상지가 클수록 이제 도시계획을 결정하고 건축계획을 결정하고 교통 결정하고 각종 인허가를 받는 시간도 걸리고 관리 처분하고 이주하고 또 철거하고 시공사 선정하고 설계자 선정하고 이 많은 단계들이 있는데 이 단계들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우리 조합원들한테 설명하고 하면서 시행착오 없이 진행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 신속통합기획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이라도 도움을 좀 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제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21년도에 신속통합기획이라는 제도가 좀 들어왔고 지금 21년부터니까 2, 3, 4, 3년 정도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공공성과 사업성의 균형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예전에는 저희 서울시에서 뭐 정비사업을 갖고 얘기를 할 때 도시계획위원회에다가 사업성이라는 말을 하는 게 굉장히 금기어였습니다. 굉장히 경직되게 도시계획 규제를 보기도 했었고 이제 공공성을 판단하는 것들이 바로 심의이기 때문에 심의 과정에서 사업성을 얘기한다? 그러면은 굉장히 그 금기어처럼 여겨지기도 했는데 이렇게 최근에 부동산 문제라던가 이런 것들과 더불어서 주택공급의 문제와 더불어서 저희 서울시에서도 많은 그 관점의 전환을 하게 됐습니다. 서울시가 생각하는 공공성이라는 게 뭘까라고 한다면 지역 주민을 위해 좋은 기반 시설을 공급을 하고 또 아름다운 도시 경관을 만들고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 서울시가 생각하는 공공성일 겁니다. 주민분들 입장에서는 내가 이 사업이 실현되게 하려면 층수를 높게 지어야 되고 용적률을 많이 가져가야 되고 기부 체납을 좀 적게 해야 되고 이래야 또 사업이 돌아가잖아요. 그러면 그동안에 이렇게 구역 지정이 어려웠었던 이유를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결국 우리 서울시라는 공공의 입장에서는 이 지역, 낙후된 지역을 정비하고 기반시설을 공급하고 싶은데 사업 자체가 돌아가지 않으면 결국은 실현되지 않는 거가 되기 때문에 결국은 실현 가능한 공공성이 무엇이냐를 고민을 좀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주민분들 입장에서도 어느 정도 납득할 수 있는 그 최소한의 사업이 굴러갈 수 있게 하는 사업성을 보장을 해주면서도 공공에서 원하는 이런 기반시설이나 경관 같은 공공의 목표를 같이 실현할 수 있는 그 절충점을 찾는 것, 이게 저희 신속통합기획의 기본 목표라고 이해를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속통합기획의 법정 명칭은 뭐 정비지원계획이라고 되어 있고요. 도정기본계획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에 기존 정비계획이 굉장히 도시계획 규제를 이제 천편일률적으로 이제 봤다라고 한다면 지역의 특성에 맞춰서 조금 더 강화해야 될 때도 분명 있겠지만 우리가 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최소한의 그 사업이 돌아갈 수 있는 부분들을 확보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 지역 특성에 맞춰서 조금 도시계획을 유연하게 적용을 하고 통합심의 절차 같은 것들을 통해서 절차를 좀 간소화하고 또 이제 공공이 그동안에는 주민분들께서 사업계획을 가져오면 된다 안 된다만 얘기를 했지만 이제는 조금 더 어떻게 하면 될 수 있는지 좀 대안을 같이 고민을 하는 방법으로 좀 신속통합계획이 민간이 주도하는 사업에 지원하는 계획으로서 저희가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저희 신속통합기획에는 3가지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먼저 2가지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먼저 정비계획에 대한 가이드라인, 도시계획에 대한 가이드라인이죠. 그리고 건축설계 가이드라인, 또 설계에 대한 가이드라인이고요. 그다음에 프로세스 관리에 있어서도 저희가 같이 이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재건축, 재개발 단계는 굉장히 많은 단계들이 있는데요. 그 절차를 좀 요약해서 보자라고 한다면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첫 번째 단계는 도시계획을 결정하는 첫 단추입니다. 그 첫 단추를 끼는 데 있어서 대부분의 사업성이 결정이 되게 되죠. 왜냐하면 용적률을 결정하고 높이를 결정하고 토지용 계획을 결정하니까요. 그래서 그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단계가 첫 번째 도시 사업성을 이제 좌우하는 중요한 단계가 있고 그 정비계획을 결정하는 도시계획을 결정하는 것들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구역 지정을 하게 되고요. 그 이후에 이제 설계자를 선정하시면 또 한 번의 건축심의라는 과정들이 굉장히 중요한 심의 과정이 있죠. 이 과정에서 우리가 몇 층까지 지을 건지, 어떤 배치를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도 우리 공사비에 많은 영향을 끼치는 단계들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러 긴 단계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우리 사업의 예측 가능성을 올리는 가장 중요한 단계는 정비계획의 수립 단계와 건축심의하는 단계다. 이 2가지는 반드시 좀 예측 가능한 어느 정도의 가이드라인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 신속통합기획에서는 정비계획 가이드라인과 건축계획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좀 제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뒤에서도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 가이드라인을 제공한다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라고 이제 생각을 하실 텐데 그동안에 이제 주민분들이 먼저 사업계획을 이제 구청이랑 해서 짜갖고서 이제 오시면 저희가 그냥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결정하는 구조였는데 이제는 주민분들이 우리가 재개발을 하고 싶어요 라고 동의를 얻어서 구청에 신청을 하면 저희가 이렇게 사업계획을 짜면 우리가 빠르게 절차 진행해 줄게요 라고 우리가 먼저 서울시가 먼저 이런 방식으로 좀 해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라고 이제 갈 길을 좀 정해주는 거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정비계획 가이드라인 왼쪽에 예시를 좀 보고 계신데요. 예를 들어 왼쪽에 있는 밑에 있는 토지용 계획들을 보시면 뭐 공원의 위치라던가 뭐 도로라던가 이런 거는 다 이해를 하실 거예요. 당연히 정비계획에 들어가야 될 내용이니까. 하지만 이제 사업계획 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보시다 보면 그런 부분들만 있는 것들이 아니라 뭐 가로 활성화 계획을 어디를 하라던가 뭐 저층부를 어디를 개방을 하라던가 이런 얘기들도 많이 있죠. 또 보시면 왼쪽에 있는 도면 공원 도로뿐만 아니라 그 여의도 시범아파트의 예시인데요. 위쪽에 보면 이렇게 해치로 그려져 있는 저 선들은 가로 활성화 구간에 대한 권장 구간을 의미를 하는 것이고요. 오른쪽 그 위쪽에 있는 또 이제 보라색으로 해치가 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은 저층부를 개방하거나 또 건축물 기부 찬압 같은 것들을 통해서 이제 그쪽에 공공시설을 배치하는 권장 구간 같은 것들을 정하기도 하고 공공보행 통로를 뭐 십자로 확보하라는 가이드라인 또 저기 별표가 표시되어 있는 데는 랜드마크 지정이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조금 더 기존의 정비계획안보다는 저희가 이제 전문가들은 도시설계라는 표현을 씁니다만 건축과 도시를 같이 예측 가능한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는 지침도를 이제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주어지게 됩니다. 이런 도면과 글의 형태로 가이드라인이 주어지게 되고요. 그게 정비계획의 가이드라인이고 가운데 보시는 거는 설계에 대한 가이드라인입니다. 나중에 주민분들께서 설계자를 선정하실 겁니다. 설계자 선정을 하실 때 이런 모습으로 이제 설계가 되면 저희가 볼 때는 가장 바람직한 이상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라고 하는 공공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모습들을 좀 보여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프로세스 관리를 진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비계획 가이드라인 왼쪽 그림, 오른쪽이 건축계획에 대한 예시도 보시고 계시고요. 예를 들면 정비계획 가이드라인을 좀 이런 식으로 방침서가 저희가 나가게 됩니다. 토지용 계획의 방향성이라던가 용도지역은 뭐 어떻게 변경을 하겠다거나 공공시설은 뭐뭐뭐를 확보를 하는데 어느 위치에 놓게 된다거나 용적률 체계는 어떻게 가져갈 거고 뭐 주택 공급은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될 거고 높이에 대한 기준들 또 건축 한계선에 대한 기준들 차량 출입구에 대한 것들 대부분 정비계획에서 우리가 반드시 검토돼야 될 사항들에 대해서 앞에 보시는 도면과 글로 제공을 하게 됩니다. 건축계획 가이드라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건축 심의를 하실 때 심의위원들이 주로 챙겨보시는 내용들 보게 되면 뭐 가로 공간에 대한 계획들, 스카이라인을 뭐 어디는 좀 낮게 하고 어디는 좀 높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들, 뭐 근린생활시설의 배치에 대한 권장 구간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을 글로 표현하고 오른쪽에 조감도, 예시도를 같이 붙이게 됩니다. 일반 주민분들이나 시민분들께서 정비사업을 하게 되면 우리 단지가 최종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지어질지가 잘 가늠이 안 됩니다. 잘 가늠이 안 되기 때문에 오른쪽과 같은 조감도와 저희가 주민설명회 때 모형을 또 제작해서 보여드리게 되면 우리 아파트가 이렇게 개발이 되는구나 이런 것들 좀 이해를 하시면서 진행을 하실 수 있도록 이런 가이드라인을 제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는 그 신속통합기획이 사업의 예측 가능성을 좀 높이고 행정 절차를 좀 단축할 수 있는 걸 목표를 좀 하고 있고요. 절차의 단축이라고 하면 뒤에서도 설명드리겠지만 도시계획위원회를 소위원회에서 좀 심의를 한다거나 다양한 사업시행 인가계획을 좀 통합심의를 통해서 진행하는 방식으로 좀 절차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게 저희가 주민하고 소통하는 모습입니다. 제가 가이드라인을 이렇게 쭉 만든다고 하니까 가이드라인을 만들면 그냥 공공에서 일반적으로 만들면 우리 생각이 반영이 되는 게 맞아? 라고 이제 주민분들 우려를 하실 텐데요. 저랑 같이 신속통합기획 같이 진행하셨던 여기 추진위원장님들도 계신데 저랑 제가 핸드폰 번호가 다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궁금한 거 있으면 저한테 전화를 주시기도 하고 또 이제 저희 자료를 전화를 주시고 찾아오시고 하면 제가 소통을 하는데 그런 것뿐만 아니라 저희 신속통합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가이드라인이 한 70~80% 정도 완료가 되면 주민분들의 생각을 좀 듣습니다. 그래서 저희 왼쪽에 위에 보시는 것처럼 주민참여단 간담회라는 것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구청에서 주민참여단 모집 공고를 낼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지원을 하시는 주민분들 한 20명 내외 주민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가이드라인을 우리가 만들었는데 이런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주민분들한테 설명을 해요. 그러면 주민분들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 단지 사업성이나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것들은 여기서 이것 좀 수정했으면 좋겠다, 이것 좀 수정했으면 좋겠다고 이 자리에서 의견을 주시거든요. 그럼 저희가 그걸 받아가지고 가서 다시 검토를 합니다. 검토를 해서 요거는 좀 가능하겠다, 요거는 좀 어렵겠다, 이거를 좀 이제 그 항목별로 좀 검토를 하고 간담회를 다시 합니다. 간담회에서 지난번 간담회 때 주민분들이 이런 의견을 주셨는데 이 중에 요거는 저희가 조금 조정안을 마련을 해봤고 요거는 도저히 어렵습니다. 이런 것들을 알려드리는 거죠. 정비계획을 진행을 하시면 주민이 원하시는 거를 100% 통과할 수는 없는 겁니다. 심의라는 과정들이 있고 그 심의라는 것들을 통해서 보는 거는 내 단지뿐만 아니라 내 단지가 개발됨으로 인해서 주변 지역에 피해를 미치거나 공공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들을 보기 위해서 심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하시는 100%를 담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왜 100%를 담을 수 없는지에 대해서 납득을 시키게 저희가 이해를 시켜드리는 게 중요한 역할인 거고 또 가능하다라고 한다면 저희 공공에서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창구가 있고 그게 반영될 수 있는 창구가 있다는 거는 기존의 정비계획이랑은 조금 더 다른 차원의 좀 주민하고의 소통이 발전되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게 간담회를 한 2~3차례 정도 하다 보면 최소한 주민 참여단 간담회하고 저희 공공하고는 어느 정도 그 절충점이 마련이 되게 됩니다. 그 절충점을 갖고 제가 지역에 가서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주민 전체에 모아놓고 설명회를 합니다. 그러면 주민 참여단 간담회 때 나왔던 얘기들이 또 나올 수도 있지만 그래도 주민 참여단 간담회 때 오셨던 주민분들이 지역에 돌아가셔서 내가 서울시 갔다 왔는데 보니까 이거는 이래서 안 된대. 또는 내가 서울시 가서 이걸 건의했는데 통과시켰어. 이렇게 미리 또 주민분들하고 소통을 하시기도 하고 또 이 주민 설명회를 할 때 또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그동안의 주민분들과 같이 나눴던 대화들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게 되면 우리 사업계획이 왜 이렇게밖에 될 수 없겠구나 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를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주민 설명회를 그래도 한 50회 이상 진행을 했는데 물론 소수 의견 당연히 있으시죠. 반대하는 사람 의견들이 있으시지만 이렇게 큰 대다수는 공감대를 형성을 해서 주민설명회를 끝마쳤고 또 신속통합계획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민들하고의 소통 과정도 항상 같이 진행하고 있다라는 내용들을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래서 저희 신속통합기획이 신속통합하니까 빠르게 진행한다라는 거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방점을 주고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빨라진다면 이유가 있겠죠. 그럼 왜 빨리 갈 수 있냐? 저희가 이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전문가들과 소통을 합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위원분들이 저희가 가이드라인을 만들 때 모든 항목들을 같이 자문을 해주세요. 내가 나중에 심의할 것들을 직접 자문 의견을 주시는 거기 때문에 그 자문 의견에 맞춰서 진행을 하게 되면 나중에 심의 올라갈 때 한 번에 통과가 되겠죠. 또 건축뿐만 아니라 교통위원회 위원분들, 환경위원분들, 사업 대상별로 리스크가 있는 그런 단지들이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특히나 교통계획 같은 경우들은 분명히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리스크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교통영향평가위원분들을 사전에 모셔서 계획안 설명을 하고 그 자리에서 논의를 해서 의견을 줘서 만드는 가이드라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다양한 전문가 또 주민하고 같이 소통한 이런 주체의 통합과 다양한 분야의 전문 분야가 모여져 있는 계획의 통합 또 이제 수권소음이나 통합심의 같은 절차의 통합이라는 이 통합이라는 것들을 통해서 신속의 결과물이 나온다라고 저희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 기준을 유연하게 가고 계획 결정을 빠르게 하고 디자인을 또 혁신적으로 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이런 지원 사항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뭐 예를 들자면 도시계획 규제를 좀 더 유연하게 보기 위해서 지역 특성에 맞춰서 뭐 높이 계획을 한다라든가, 그다음에 뭐 공공시설 같은 경우로 공공시설로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공공시설 하부로 주민이 같이 사용할 수 있는 입체적인 공공시설에 대한 계획들, 또 기부 체납에 대한 이제 수요를 사전에 미리 검토하는 좀 예측 가능한 공공시설 수요에 대한 부분들 같이 검토를 하고 있고, 특히나 여기서부터는 이제 좀 절차에 대한 지원 사항들인데요. 기존에는 지구 단위 계획 구역에서 재건축을 하시는 경우에 지구 단위 계획이 다 이제 세팅이 돼야 개별 재건축 사업을 진행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 결정하는데 2, 3년 걸리고, 그 다음에 또 우리 정비 계획 결정하는데 2, 3년 걸리지만, 지금은 저희 신속통합 기획을 통해서 가이드라인을 만들 때 지구 단위 계획 자체의 내용도 같이 검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속통합 기획의 지원 사항을 받은 사업 계획 같은 경우는 지구 단위 계획이 결정될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지구 단위 계획에서 나중에 그 내용을 받아주기도 하고요. 종전에 짜여져 있는 지구 단위 계획의 내용을 대체로 준수를 하지만 사업 계획으로 들어갔을 때 이건 지구 단위 계획이 좀 잘못됐네 하는 부분들이 있으면 지구 단위 계획을 수정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통합적으로 검토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신속통합 계획이 지구 단위 계획보다 우선돼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적용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이고, 다양한 전문가들이 사전에 보신 계획 아니기 때문에 저희 서울시 도시계획위원분들 3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대규모의 그런 의사결정 과정이 굉장히 혼란스럽고 서로 다른 의견들을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수권 소위원회, 좀 7명에서 9명으로 구성된 소위원회에서 검토해서 좀 빠르게 의사결정을 하는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고요. 최근에 새로 도입된 통합심의 제도들도 24년 1월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서울시에서 먼저 건축 교통에 대한 통합심의를 진행을 했고, 국토부에 법 개정 요청을 해서 도정법 개정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통합심의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건축 교통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까지 같이 통합심의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종전의 도시계획 절차에 앞에 도시계획 부분을 2분의 1로 단축하고 뒤에 사업시행 계획 부분도 2분의 1로 단축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을 좀 하고 있고요. 디자인에 대한 지원 사항들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그러면 내가 신속통합 계획을 하려면 뭘 어떻게 해야 돼? 라는 추진 절차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신속통합 기획은 제가 여기 와서 신속통합 기획 담당자로서 설명을 드리고 있지만 다양한 주체들이 같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원팀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요. 전문가, 공공, 주민이 원팀이 돼서 하나의 계획안을 마련한다라는 의미로 원팀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요. 기존의 신속통합기획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기존에 있는 관계 부서들이 있을 거예요. 자치구 관계부서, 또 뭐 서울시로 말하면 주거정비과, 공동주택과 이런 사업부서의 역할들이 있고, 또 저희 신속통합기획의 역할들이 있습니다. 또 이 각각의 역할들의 부분들을 잘 보시고 이제 진행을 하시면 되는데, 먼저 신속통합기획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데 있어서는 저희가 MP, 마스터 플래너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요. 이 프로젝트를 이끌어 나갈 전문가를 한 분을 섭외를 합니다. 그 전문가분들은 뭐 결정권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전문가로서의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프로젝트가 잘 갈 수 있도록 나눠주시는 건데요. 그래서 그런 마스터 플래너가 한 분 계시고, 또 이제 공동주택 설계를 많이 경험해 보신 그 분들이 또 같이 있으시고, 또 저희 자문단이 있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 뭐 건축위원회, 뭐 이렇게 다양한 전문가, 자문위원분들 같이 해서 이제 그 전문가 그룹이 맨 왼쪽에 있는 보게 되시는 거고요. 가운데 있는 부분은 담당 부서와 이제 주관 부서 이야기인데요. 먼저 신속통합기획을 하려고 하시면 자치구로 접수를 하실 건데, 자치구는 입안권자입니다. 그래서 신속통합기획의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정비계획을 입안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치구 역할 굉장히 중요할 거고요. 그렇게 해서 자치구에서 입안한 사업계획을 승인해주는 곳, 이게 주거정비과 공동주택과 같은 서울시 주택실의 사업부서가 있습니다. 그럼 부서들도 본인들이 어떤 계획을 입안을 할지, 어떤 계획을 승인을 할지 권한이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과정에 같이 참여를 해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나중에 승인해주기 어렵다
가능하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가능하다. 이런 부분 같이 의견을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체계를 잡고 있고요. 그 밖에 주민이라든가 이해관계자 같이 해서 원팀으로 구성돼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재개발 추진 절차 보시면은 주민분들께서 30% 정도 동의를 거둬서 자치구에 우리 지역이 재개발을 하고 싶습니다라고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자치구에서 후보지를 추천을 서울시로 하게 되고요. 그러면 시선정위원회에서 대상지를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한 그 이후에 한 6개월에서 한 8개월 정도의 시간 동안 신속통합기획 가이드라인, 앞에서 보여드린 가이드라인을 저희 부서에서 다른 부서와 협업해서 만들게 되고요. 그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정비계획 법정 절차인 연락공고, 도시계획 심의, 구역지정까지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앞서 설명드린 이런 재개발에 대한 추진 절차 예시적으로 설명드렸는데, 그러면 이 신속통합기획이라고 그동안 저희가 추진해왔던 것들이 법에서는 정비계획 위반 요청제라는 이름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도정법의 13조의 2에 보면 토지 소유자가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동의를 얻어서 위반권자에게 정비계획 위반을 요청 가능하다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게 바로 우리 서울시 같은 경우는 30%의 동의를 얻어서 자치구청장한테 신청하는, 구역지정 위반을 신청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정비구역 위반 요청제고요. 그렇게 하게 되면 위반권자가 그것을 수락을 해서 정비계획의 기본 방향을 이제 제시를 할 수 있도록 서울시가 지방자치단체가 그걸 제시할 수 있도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용적률, 건폐율 높이 같은 것뿐만 아니라 지역 특성을 고려한 단지 배치, 정비기반시설 등 우리 신속통합계획의 내용이죠. 이게 도정법에 이런 근거들이 마련되어 있다라는 것이고, 통합심의 제도도 서울시 건의를 통해서 도정법에 들어왔습니다. 보시면은 그 관련 법령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고요. 지금 현재는 이 정도를 저희가 통합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은 건축물에 대한 건축심의, 경관심의, 교육환경영향평가, 그다음에 정비계획의 변경지역에 같은 경우는 도시관리계획, 교통영향평가, 환경, 그다음에 공원, 성능설계 이 정도 심의를 저희가 통합심의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 전체를 다 한꺼번에 통합심의를 하실 수도 있고, 우리 단지의 여건에 따라서 우리는 건축, 교통 먼저 하고 나중에 환경이랑 성능설계 나중에 할게 이렇게 진행을 하실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심의 단계를 한 번에 심의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재건축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재개발하고 형태가 다릅니다. 저희가 초기에는 재건축도 재개발과 같은 형식으로 좀 진행을 했습니다만, 재건축 단지들이 안전진단이 한꺼번에 통과가 굉장히 많이 돼서 많은 단지들이 재건축을 앞두고 있고, 재건축 단지 같은 경우는 주민 스스로 계획을 이제 꾸리실 수 있는 여건들이 충분히 되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민분들이 직접 사업계획을 작성을 하셔서 자문 신청을 하게 되면은 저희가 이제 자문을 통해서 계획 내용을 다듬어 드리고 의견을 드리고 또 주민분들이 수정해서 다시 올리고 하는 형태, 자문 형태로 가게 되면 조금 더 빨리 갈 수 있게끔 저희가 패스트 트랙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따가 대교 아파트 이제 나오셔서 설명을 하실 텐데요. 그 대교 아파트도 이 자문 사업으로 굉장히 빨리 재건축을 진행한 대표 사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민분들 스스로 역량이 되시는 단지는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면 서울시에서 가이드라인을 만드는데 필요한 6개월에서 8개월 시간 걸린다고 했잖아요. 그런 시간들을 단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주민들이 만든 계획안을 자문을 받는 형태이기 때문에 전문가 자문은 기획사업이나 자문사업이나 똑같이 진행을 하게 됩니다. 최근에 도정기본계획이 좀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규제 완화라던가 이런 부분도 많이 담고 있고요. 최근 변경된 계획을 조금 설명을 같이 드리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제가 좀 추가를 해봤고요. 9월 20며칠 날 고시가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용도지역에 대한 부분들을 준주역까지 종사형한다. 언론에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250m 이내가 원칙이고요. 이제 이렇게 나오니까 250m, 우리 단지가 역세권 250m인데 준주거 가능하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지역의 특성에 따라서 심의를 통해서 결정을 하기는 할 겁니다. 중심지로서의 상업, 복합 이런 복합 기능들이 충분히 잘 활성화될 수 있는 지역은 준주거 상용 여건이 조금 더 높을 것이고요. 그게 아니라 역세권이기는 하지만 그런 것들이 좀 어려운 단지 같은 경우는 준주거 상향이 이제 허용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들은 개별 사업 지역의 특성에 따라서 지역 특성에 따라서 심의를 통해서
통해서 결정이 되는 사항들이 되겠고요. 이렇게 준주거 상향을 할 때는 뭐 임대주택을 좀 많이 넣는다거나 뭐 노인 재가시설들을 좀 많이 넣는다거나 지역에 필요한 활성화 시설들을 좀 같이 넣는 것들을 같이 연동해서 준주거 지역 상향을 검토를 하고 할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일 중요한 부분이 사업성 보정계수라는 게 도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우리가 용적률 체계가 정해져 있죠. 기본적으로 받을 수 있는 용적률이 있고, 뭐 돌봄시설을 하던, 뭐 공공부의 통로를 하던, 이렇게 좀 공익적인 단지 계획을 하는 거에 의해서 받을 수 있는 허용 용적률이 20%가 주어지고, 그 다음에는 공원을 기부 체납하던, 도로를 기부 체납하던, 이렇게 공공의 어떤 그 땅이나 건축물을 제공할 때 받을 수 있는 인센티브가 체계가 짜여져 있습니다. 기존에는 이제 공공보행 통로나 이렇게 돌봄시설 같이 내 땅을 뺏기지 않고 조금 더 공익적인 단지 계획을 할 경우에 20%의 허용률 인센티브가 주어졌다라고 한다면 이 갭이 40%로 늘어나게 되는데요. 요거는 모든 단지에 해주는 게 아니라 지역적인 균형 발전을 좀 봐가면서 사업성이 굉장히 열악한 지역들이 좀 있을 거예요. 특히나 뭐 강북 지역이나 이런 서남권의 이런 지역 같은 경우들은 분양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분양가가 높고 종전자산이 낮아야 우리가 사업성이 좋은 건데 분양가가 너무 낮게 책정이 되면 공사비를 뽑기도 어려운 단지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분양가가 낮다라는 의미는 그 지역이 좀 많이 낙후돼 있고 이제 지가가 낮은 그런 지역일 경우가 있을 거기 때문에 서울시 평균 공시지가 대비 우리 지역의 공시지가를 이렇게 봤을 때 그 갭을 이제 비율로 해서 하게 되면 최대 2.0까지 보정계수를 주게 되는데요. 즉 허용적률을 20% 항목으로 계획을 하더라도 곱하기 2 해서 40%까지 줄 수 있다라는 의미고요. 내 단지가 지금 어느 정도 공시지가를 갖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서울시 평균 공시지가랑 비교해서 보시게 되면 우리 단지가 얼마나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좀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밖에 기존에 조금 용도지역별로 정한 용적률 체계 이상의 과밀한 단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 법령들이 계속 변화하는 과정에 있다 보니까 뭐 1, 2, 3종 2003년도 4년도에 이때 용도지역이 세분화가 됐는데요. 그 이전에 만들어진 아파트들이나 빌라 같은 것들은 지금 현재 제도보다도 훨씬 더 많은 용적률을 갖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최선의 사업에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재개발 같은 경우에 기존에 좀 현황 용적률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조례 용적률을 초과하는 이런 단지들 같은 경우는 현황 용적률을 기준 용적률로 인정하게 되어 있고요. 재건축 같은 경우는 그것들을 허용 용적률로, 현황 용적률을 허용 용적률로 인정하는 형태로 용적률 체계가 좀 바뀌게 됩니다. 또 자세한 내용은 도정기본계획 9월 며칠 날 고시가 되니까 내용 찾아보시고 또 서울시 주거정비과로 문의를 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좀 받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밖에 공공기업 부담률 같은 것들이 조금 용도지역별로 잘못되어 있던 것들을 좀 적정하게 조정을 좀 했고요. 기부채납에 대한 인센티브 같은 것들도 좀 전략시설 같은 경우에 기존에 그 0.7 개수로 해서 인센티브를 주던 거를 1.0으로 인센티브를 주는 개수들이 좀 변화하게 됐고요. 뭐 장비사업의 공공주택 매입비 같은 것들에 대한 지원 이런 사항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계획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공시설을 입체적으로 활용하는 개념들을 입체공원제도라던가 이런 부분들을 좀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사용하겠다라는 내용들을 같이 담고 있습니다. 재개발 사업구역에 대한 기준들도 좀 완화가 됐고요. 높이 규제에 대한 부분도 이제 고도지구나 경관지구 같은 경우도 조금씩 완화하는 정책 검토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통합심의 제도도 본격적으로 도입이 된다라는 내용이고요. 신속통합계획 추진 사례는 제가 뭐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체 지금 8월 2일 기준으로 129개소 중에 72개소 정도가 기획 완료되어 있고요. 언론에서 계속 보시면 뭐 강남 여의도만 신통을 하는 것처럼 이제 착각을 하시지만 실제 지도에 찍어서 보시면 굉장히 서울시 전역 재개발 지역에 많은 이제 정책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21년부터 시작을 해서 진행하고 있고요. 서울시의 다양한 정책들을 계획 내용에 담는 것들을 통해서 서울시 차원에서는 좀 공공성을 찾으려는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소외 지역을 정비하는 것도 굉장히 큰 공공성이라고 보고 있고요. 지역에 필요한 생활 편의 공간을 조성한다거나 수변 감성 도시
뭐 디자인 혁신 같은 것들도 공공성이 하나의 예시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서울의 대표적인 낙후 지역인 찬신숭인 지역 같은 경우 바로 뒤에 이제 채석장 절개지가 있는 굉장히 어려운 지역입니다. 이게 얼마 전에 정비구역 지정을 통과를 했고요. 보시게 되면 이런 형태로 개발을 하게 됩니다. 당초에는 그 뒤 왼쪽 위에 보시면 녹색으로 오른쪽 위에 있는 도면에 보면 왼쪽에 녹색으로 되어 있는 채석장 공원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죠. 채석장 공원이 원래는 구역 경계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채석장 지역이. 채석장 그냥 놔두고 개발하면 우리 단지가 얼마나 그 여건이 안 좋겠어요. 생활환경이. 그래서 채석장 있는 부분을 구역계에 포함하는 대신에 채석장 상부를 공원으로 조성을 하고 단지 내에 있던 청소차고지 이런 것들을 채석장 밑으로 집어넣어서 우리 펜치를 좀 넓게 쓰고 이런 것들은 계획의 유연성을 발휘하게 되면 사업성이 굉장히 향상이 될 수 있고 공공적으로도 좋기 때문에 이런 대안 같은 것들을 검토를 하는 예시를 보고 계시고요. 이건 서계동에 있는 지역인데 여기 뭐 서계동 연장님들도 오셨겠지만 한 5개 있는 사업지구를 개별적으로 사업을 하게 되면 공원 녹지라든가 보행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일체적으로 확보할 수가 없기 때문에 5개 지역을 다 연결하는 선형공원이라든가 보행로 같은 것들에 대한 지침들을 주기도 합니다. 이게 개발된 이후의 예시조감도고요. 그 밖에 뭐 지천변에 있는데 한강변에 저 이제 갑자기 가봤네. 예. 천변에다가 가로공원을 만들어서 성내천변에다가 가로공원을 만들어서 이렇게 지천하고의 관계를 회복하는 이런 계획들을 제안하기도 하고요. 우이천변에 있는 옹벽을 허물어서 친수공간을 만드는 계획들도 정비계획 내용에 담기도 합니다. 또 압구정처럼 한강변의 천편일률적인 스카이라인을 좀 리듬감 있는 스카이라인으로 바꾸는 좀 도시 차원의 정비계획 같은 것들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하기도 하고 또 여의도 시범아파트 같이 이게 우리 그 여의도의 스카이라인을 바꾸는 이런 경관계획을 제안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다양한 도시 정책들을 정비계획에 반영을 하면서 주민들을 위한 이제 높이 완화라던가 뭐 구역 경계의 조정, 이제 뭐 용적률의 향상, 그 용도 보행로의 확보 이런 것들을 같이 봐가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신속통합계획의 의의라고 한다면 저희가 작년 말에 좀 조사를 한 거 보면 그래도 한 83% 정도 주민들이 만족을 하고 계신데요. 최근에 제가 체감적으로 이거 조금 비율이 떨어졌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살짝 들기도 하는데 왜냐하면 정비사업이라는 게 신속통합계획을 하고 나서 이후에 구역 지정이 되고 사업시 인가까지 가는 이 기간이 굉장히 깁니다. 그 기간 동안 신속통합계획까지는 으쌰으쌰해서 잘 했는데 구역 지정되는 과정에서 여러 주민 갈등도 있고 주민들 간에 또 종전자산에 대한 평가에 대한 갈등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신통을 했는데 빠른 거 맞아? 이런 고민을 좀 하시는 주민분들이 일부 계십니다. 근데 그 주민의 시간은 신통을 하든 안 하든 주민 스스로 감내해야 되는 시간들입니다. 신통의 여부와 상관없이 재개발, 재건축이라는 게 원래 그렇죠. 많은 주민들, 조합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시간들이고 최소한의 공공에서 지원할 수 있는 앞단의 계획에 대한 예측 가능성에 대한 부분, 절차를 일단 올라오기만 하면 빨리 해주겠다라는 부분들로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속통합계획이 단지 빠른 것뿐만 아니라 도시 공간의 질을 같이 좀 향상을 시키고 여러 가지 광역적 관점에서 도시를 검토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의의를 가지고 있고 주민분들 입장에서는 사업성도 좀 향상이 됐고 절차를 좀 빨리 하는 것 이런 것들이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저희 생각을 하고 있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좀 설명을 드렸고요.